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가연실 책임편집위원 맡고 있는 김기봉입니다. 철학가연실 2023년 봄호 올해 특별 자담 주제는 인류세입니다. 인류세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에 떠들고 있다. 안트로포신이라는 유령이. 이 신조어는 한국에서는 인류세, 일본에서는 인신세라고 번역됩니다. 인류세가 별개의 지질시대 용어인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세는 신생된 마지막 빙하긴 홀로세 이래 형성된 인간상과 문명 형성의 기본값, 디폴트 밸류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렇던 인간의 조건이 붕괴되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노 나투르는 지구가 우리에게 너희는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와 같은 칸트식 정언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추구했다면 인류세는 계몽의 기획이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는 문제의식을 함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 문명과 역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류세는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는 지구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는 문명의 정점을 뜻하지만 인간이 지구 생활자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 있는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제2의 계몽을 해야 한다는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중이 대멸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자담회에 국내 최초로 인류세 연구센터를 설립하신 과학사와 과학정책 전문가이신 박범승 교수님, 기후의 힘이란 기후의 빅스토리를 쓰신 고기과학자 박정재 교수님, 그리고 인류세의 포스트 휴머니즘을 연구한 과학철학자 이상욱 교수님의 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논의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역시 인류세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그 개념의 유의미와 유용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는 오종충 파괴 원인을 규명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요세프 크리첸이 2000년에 열린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의가 국제층수학회와 지질학회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고 또 그것과 관계없이 자연과학을 넘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장이신 박범승 교수님부터 인류세 개념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하고 이 개념에 관한 논쟁, 그 다음에 그 효과,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서두를 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박범순입니다. 인류세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6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이제 파울 크리천이 지구 환경 관련 국제 회의에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세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지질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질 연대표에 지질 연대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넣자, 새로운 개념을 넣어서 새로운 구분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기한 사람은 대기화학을 전공한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지구 시스템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울 크리천이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야가 다른 분야의 사람이 지질학적인 개념을 이렇게 그냥 제안해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인류세 개념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 그러니까 시작
부터 분야와 분야 사이에 그 간극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수반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는 어떠냐면은 이게 그 지구 환경 관련 국제 회의라는 게 사실은 그 UNEP라고 있잖아요. 그 유엔 환경 계획 그 1972년인가 그 시작된 거기에 그 산하 여러 학술 조직 중에 그 IGBP라고 있습니다. 국제 어, 박종재 교수님이 정확한 한국 용어를 아실 텐데 그 국제 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인터내셔널 지오스피어 바이오스피어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학술 학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학회의 어, 부회장을 크리천이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발표를 막 하고 이제 그 발표는 지구 시스템을 본 거죠. 지구 시스템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이러한 저런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디스크라이브만 하는 거를, 묘사를만 하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위험한 건지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이 얘기는 거기에 참석한 윌 스테판이라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르자. 홀로세가 이게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홀로세는 안정된 그런 지구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건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out of blue 해가지고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시하고 나서 보니까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사니까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게 딴 사람이 쓴 사람이 있는지 백그라운드 스터디를 했겠죠. 그래서 했더니 유진 스토머라는 저 생물학자가 미시간 대학의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부터 앤트로포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더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널리 퍼진 건 아니고 국소적으로 특히 이제 민물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조금 쓰이고 있는 거지 널리 쓰이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유진 스토머에게 제안을 해서 같이 어, 이 IGBP라는 학회의 뉴스레터에 글을 쓰자. 앤트로포신이라는 글을 쓰자 해가지고 이제 코오더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유진 스토머는 뭐 내 이름까지 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느냐 해서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사람이 뭐 같이 일을 했던 건 아니고 완전 이제 우연에 우연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인류세가 나온 개념 배경이 지질학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구 시스템 과학 배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지구를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거는 사실은 냉전의 산물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냉전의 산물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 어, 핵폭탄을 투여를 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핵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대기 중에 핵실험을 많이 했고 그거의 가장 큰 그러니까 측정하는 대상이 뭐냐면 이거의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죽일 수 있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얼마나 파괴를 하고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는 이런 연구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60년대, 70년대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이아 이론, 그, 그 러블럭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글루스 같은 사람이 이제 제기했던 그 가이아 이론이 나오면서 지구를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보자라는 그 제안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구 시스템 과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을 얻은 거가 이제 오존의 그 층에 그 구멍이 생기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70년대. 그래서 70년대 생겨가지고 이제 80년대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잘 다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나사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배경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길어지긴 하는데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크리천이 그 오존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오존층 파괴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지구 시스템에서의 그 문제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오존층 파괴 문제가 아니라 이 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그거의 그 원인도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아주 위험을 인지를 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일루제라는 그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는 사실은 어, 여러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지구 시스템이란 말을 쓰든 안 쓰든 여기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는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사학자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환경사는 보통 어, 그, 국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아니면 북미 이런 식으로 그 지역별로 이렇게 그 환경의 그 역사를 여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변화도 이제 어느 시기에 딱 북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존 맥릴이라고 그 미국의 환경사학자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이 전 지구로 어떻게 퍼져나간지를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2000년에 Something New Under the Su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굉장히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사학에서는 중요한 책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이라고 하는데 Something new under the sun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21세기에는 완전히 다른 어떤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인류세라는 단어를 접하고 나서 이게 정말 딱 맞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역사학자가 이제 크리천이나 그리고 또 IGBP에 같이 있었던 윌 스테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개념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그런 번역하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류세 개념을 얘기할 때 같이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개념이 대가속이라는 개념이잖아요. Great Acceleration인데 Great Acceleration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윌 스테판이 다른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하고 같이 만든 그래프의 열 몇 개 되는 그래프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구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2005년에 존 맥릴이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이거를 대가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힘을 가지게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 과연 인류세의 시작점이 어디냐,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많이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어
시스템의 변화, 그러니까 지질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하나의 증거로 삼자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가속이라는 개념도 이게 시간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같이 발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거는 그래프만 처음 나온 건 한 2004년, 개념이 나온 건 2005년,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합쳐가지고 인간의 행위력이 지구를 압도한다는 개념이 2007년 정도에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런 다음에 2015년에 새로 개편된 대가속의 그래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한 이 정도로 제가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앞으로 논의하는데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하나씩 이렇게 다뤄본다면,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묘사하려고 인류세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것이 개념이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과 개념이 다르다. 이제 개념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세가 지금 개념사적인 분석 대상이 되기에는 굉장히 이른데, 이제 이것이 지금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세라는 말의 전사는 가야일 것 같아요. 근데 가야라는, 지구를 가야로 본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적이고 비과학적이었는데, 이것이 인류세란 말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 저는 그 시스템을 자율조절 시스템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가이아라는 유기체가 아니라 지구 자체가 자율조절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과학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묘사라는 하나의 말이 하나의 개념으로 갈 수 있었던 하나의 뭔가 학문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환경사와 인류세 논의와 연관성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환경사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이제 아까 윌리엄 맥닐 얘기도 하셨고, 결국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련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역사 아니었던 자연을 이제 역사화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역사학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거나 새로운 분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는 환경사의 차원과 지금 인류사의 차원이 조금 더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인류사의 차원은 딥 히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깊은 역사. 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사의 차원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학문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생기고, 새로운 역사학 분야로 딥 히스토리하고 아니면 빅 히스토리 좀 더 나가면 이것과 갈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게 좀 만약에 나중에 이건 연구해야 될 분야지만, 인류세의 개념사를 할 때 이 두 가지의 하나의 모멘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고, 여기에 관해서 아마 이상학 선생님이나 박정지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제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박정희 교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서울대 지리학과에 있고요. 제 전공은 사실 생물지리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기후 복원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최근에 썼는데, 그 책을 쓰기 전에는 계속 자연과학자들하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책을 쓰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인문사회과학자들하고 더 같이 논하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범순 교수님께서 인류세의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에서 빠진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인류세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 논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결국 인류세라는 말 자체가 과거에 이제 지구 환경 변화에 인간들이 크게 좌우가 됐었는데 이제는 지구 환경을 인간들이 자기 목적에 맞춰서 변형시키고 교란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 지질 시대가 그 홀로세 지질 시대가 끝난 것 같으니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된 것 같으니 여기에 걸맞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시된 게 이제 인류세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 인류세라는 단어는 뭐 지질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과학적인 지질시대 이름으로 인정받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질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지질시대명을 정해오는 과정에서 항상 퇴적암이나 퇴적층에 남아있는 그런 층서학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인류세는 그러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류세라는 단어가 사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러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이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데 대중들이 이해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 인류세라는 단어가 계속 잘 쓰여져야 되고 이 인류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이런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제시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촉구하는 그런 어떠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과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층수학위원회에서 2019년에 인류세의 시작을 아까 박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50년을 인류세의 시작으로 보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지금 인류세라는 그 단어를 새로운 지질시대명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지금 올 봄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류세 논의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촉발된 게 맞는데 사실 최근에는 인류세라는 용어를 쓸 때 여러 부문,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여러 부문과 인류세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논하곤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종다양성 감소나 멸종률 증가 같은 그런 생태계 문제와 연결시켜서 인류세를 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주로 이제 인류세라는 얘기를 할 때 6번째 대멸종 뭐 이런 말하고 연결시키면서 생태계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연구를 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그런 그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이제 농경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미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상당히 교란돼 있고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식처들이 다 파편화돼 가지고 이 동식물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나 종 다양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인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집단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들이 지구 온난화나 그런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더 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거는 그 6번째 대멸종이란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고 앞으로 동식물의 멸종률이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가령 이제 우리 지구 생태계 내 핵심 위치에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 산호초, 적도 지역의 산호초나 아마존 지역의 열대우림이 지금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전망하는 학자들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지역의 빙하도 이제 티핑 포인트에 거의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빙하와 함께 티핑 포인트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생태계의 부문을 꼽자면 이 적도 지역의 산호초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태계 같은 경우가 임계점을 넘어서 만약에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 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그 상황은 보통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가뭄, 폭우, 태풍, 해일 뭐 이런 것 같은 기상 이변을 보통 이제 두려워하고 그거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뭄이나 폭우나 태풍이나 해일이나 물론 이제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다양성 문제와 생태계 훼손 문제는 사실은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어떤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혹 이러한 문제 지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기상 이변이나 그런 해수면 상승 같은 것보다는 생태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자들도 인류세를 이제 생태계 훼손 문제와 연결시켜서 많이 논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아까 지구 시스템 과학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간 사회도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에 당연히 인간 사회도 생태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생태계 내에 다른 동식물이 이제 멸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간 사회도 바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 인간이 이제 아마도 식량 위기부터 겪을 가능성이 크고 또 여기다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뭄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세를 얘기할 때 아마 생태계 문제가 굉장히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이상학 선생님 더 보충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병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른 두 선생님께서 워낙 그 관련된 그 사실적 그다음에 그것이 갖는 역사적 논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쟁점들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철학적이거나 사상사적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한양대 철학과에 있고 과학기술 철학 전공하는 이상욱입니다. 그 저도 마침 2018년부터 HY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라는 그 현대과학기술이 제기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 그 인류세와 관련된 어떤 아까 개념사도 말씀하셨는데 개념사나 사상사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이론적 배경 혹은 이제 사상사적 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박범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구 생태계 전체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았지만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 지구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이 1980년대 정도부터 이제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냥 일단 해양이 없었고 전부 다 그냥 육지로 돼 있었던 거 가지고서 거기서 약간의 변수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그게 뭐냐면 지구 생태계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복잡계고 특히 많은 경우에 케이오틱하다. 그래서 카오스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그 조금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기간이나 조건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크리티컬 포인트, 어떤 결정적인 조건들을 넘어서게 되면 아주 파국적으로
시스템이 막 분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제 지구 시스템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론적 연구에서 드러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러블록 같은 사람도 원래 그 연구를 하던 사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구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개입도 사실은 파국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훨씬 더 종합적이고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80년대 이후로 상당히 널리 이미 퍼져 있었고요. 다만 이제 러브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게 유기체라고 이제 그 유기체란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러브록은 오가니즘이란 말을 썼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꼭 무슨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체란 뜻은 아니고 훨씬 더 그 인터디펜던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로 썼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가이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논쟁적이 돼서 이제 사이비과학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컴플렉스 시스템 시어리와 지구 환경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그 기법들의 발전이 깔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역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죠. 기후 변화가 논쟁적이었지만 80년대까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먼지 같은 건 오히려 온도를 떨어뜨리지만 실제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는 높이고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 뭐 지금 현재 IPCC 보고서 같은 거 보시면 수백 개의 인과적 요인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나를 이제 그 파악 과정을 다 거쳐서 실제로 사람들의 산업 활동이 사실은 80년대까지는 그게 불확실했거든요. 그냥 지구 전체의 그 주기적인 변화인지 사람이 정말로 한 건지가 불확실했는데 90년대 정도부터는 그게 확실해지면서 사람들의 산업 활동이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기후 변화에 적어도 가장 큰 요인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합의점이 있고 물론 다른 요인도 되게 많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서 나왔던 그 지구 전체를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결합하면 그게 컴플렉스하고 케이오틱한 시스템이니까 실제로 이 기후 변화가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요즘에 얘기하는 2도 뭐 이런 걸 지나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지구의 생태계뿐 아니라 아예 지구 대기 시스템이니 모든 순환 시스템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이제 합의점이 2000년대 이후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세의 어떤 위기감 그리고 인간이 이걸 초래했다라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덧붙여졌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맨 마지막 그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종의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지구 시스템이 그렇게 완전히 파국적으로 가도 사실은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사람, 물론 다른 생태계도 많이 깨지겠지만 그래도 아주 극단적인 조건 하에서 살아남는 생물종은 있을 테니까 결국은 우리 인류가 실존적 위험을 겪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 실존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아까 라투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여기서 사물이라는 건 이제 인간 이외의 무생물, 뭐 바위 같은 것뿐 아니라 이제 인간 이외의 생물, 우리가 인지적 능력이나 행위 주체성, 윤리적 주체 이런 것들 철학적으로 훨씬 더 고급 개념들을 부여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갖는 태도들이나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들, 흔히 생태적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뭐 아이언맨처럼 뭐 슈퍼휴먼이 되는 그런 의미의 포스트 휴머니즘이 아니라 훨씬 더 지성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이나 지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다양한 쟁점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인간 중심적인 아주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훨씬 생태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세의 담론들이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론적 사상사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인류세 논의를 할 때 전통적인 아까 층수학 말씀하셨는데 층수학자들이 그 인류세를 새로운 어떤 홀로세 이후에 새로 어떤 지질학적 시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와 인류세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 기후위기 시기에 포스트 휴먼적 시각을 가지고 생태적 사고를 하면서 지구를 시스템으로 보는 이런 맥락에서 논의하는 인류세와 그것들을 물론 둘이 굉장히 관련이 있지만 그 둘을 같다고 보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층서학이나 그 지질과학적 입장에서는 아까 1950년대를 얘기한 이유가 그게 그때 방사능 낙진이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구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그 새로운 그 지질학적 시대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합의된 어떤 기준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요인이나 정치 사회학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구과학적인 합의된 기준만 사용할 때 현재 시대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그 지층이 얇아요. 낙진 그 지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인류가 뭐 반쯤은 농담으로 제안된 거긴 하지만 진짜 제안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인류가 대규모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닭뼈들이 되게 많이 생산됐으니까 지구 어디를 파봐도 닭뼈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닭뼈가 생산되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잡으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그런 어떤 거대한 흐름들이나 정치사회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쟁점들과 관련된 인류세 논의가 당연히 지구과학에서 논의하는 인류세를 새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관련은 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개념사적으로는 좀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